폭발과 폭동 그리고 대규모 체포가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베이징의 거대한 꿈 1대1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글로벌 굴기를 상징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범죄와 사기, 부패의 거미줄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중국 소유의 사무실을 때려 부순 캄보디아 차이나타운 산업단지의 폭력 사태부터 사기 조직들이 포화 속에 불타오른 미얀마, KK 단지의 공습까지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형 프로젝트와 개발구의 이면에는 중국 네트워크가 떠받치는 사기와 인신매매의 그림자 제국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베이징이 영향력을 사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봉기는 경고 사격입니다. 중국이 수출한 부패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캄보디아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폭동, 노동자들의 봉기, 중국 사기 업체, 사무실 박살. 1대1로는 범죄와 사기의 고속도로였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교전 중 태국 왕립공군이 여러 차례 출격해 공습을 감행했는데 주요 타격 목표는 대형 카지노 복합단지와 다국적 통신 사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들이었습니다. 최소 3곳의 사기 범죄 단지가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소유 사태가 터졌습니다. 올해 10월 초부터 캄보디아 시아노크급 일주의 차이나타운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인 노동자들이 사무실 건물과 기숙사를 습격해 장비를 부수고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 차이나 타임스에 따르면 가담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에 종사하는 중국 소유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난동 과정에서 컴퓨터와 시설이 파괴되고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속하게 특수부대를 투입해 구역을 봉쇄하고 상황을 진압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번 폭동은 축제 기간 중 종교적 긴장과 오랫동안 누적된 임금 분쟁이 겹쳐 촉발되었습니다. 한편 국제 관측통들은 1대1로를 통한 중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장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주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시아누크빌은 오랫동안 국경 간 도박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허로 악명 높았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범죄 조직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학교인 반면 배후의 주동자들은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앞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은 자오웨이입니다. 그는 중국 공안부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입니다. 그는 2001년 미얀마 블루 쉴드 카지노를 열었는데 이 이름은 중국법 집행기관과의 연계를 상징합니다. 11년 메콩강 학살 사건 이후 자오웨이는 라오스로 그리고 나중에는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겨 1만 타르 규모의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설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발구로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도박, 호텔 요식 및 불법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오웨이의 뒤에는 중국 공안 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1대1로가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도박 사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결제 네트워크 자금 세탁 채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자 동남아시아의 카지노들은 고객을 잃고 온라인 사기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베이징이 도박 규제를 강화하자의 네트워크 중 다수는 통신 사기로 전환하여 이동 가능한 초국가적 범죄 인프라를 형성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지에서 수많은 경제 특구가 범죄 기업의 합법적 간판이 되었습니다. 25년 10월 중국 법원은 미얀마 북부의 민 일가 범죄 그룹 조직원 11명에게 선고를 내렸으며 그중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4억 달러, 약 2조 원 이상의 도박 및 사기 수익에 연루되었습니다. 또 다른 범죄검을 서주장은 온라인 도박, 사기 인신매매로 3억 달러, 약 4,200억 원 이상을 축적한 뒤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미얀마의 KK 단지는 동남아시아 인신매매에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장기 적출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만행이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태국에 수감된 서주장의 사례는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전직 요원이었으며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공 최고 지도부와 연계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대1로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금융 및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공의 도구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보고서들은 투자와 범죄의 결탁을 폭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 홀딩스는 돈 세탁과 태평양 섬나라들의 통신 사기 운영에 자금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전역에서 로맨 스캠 조직이 확산하고 있으며 주동자 대부분은 중국 푸진성 출신입니다. 미얀마에서 납치된 중국 유명왕 사건은 이 지하 네트워크의 실제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미얀마 북부 사기 단지에서는 매년 7만 명 이상이 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 기록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잠시 등장했다가 신속하게 검열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태국군 장교, 홍콩 연예인, 광성 사업가들이 이 작전의 배후에 숨겨진 주주들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 시스템이 정치적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범죄 두목은 오랫동안 중국 경찰 및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단속은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은행, 통신사, 소셜미디어 플랫폼 또한 이러한 범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일반 시민들은 엄격한 감시에 놓여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폭동은 단순한 노동자들의 봉기가 아닙니다. 베이징의 그림자 제국에 대한 경고 사격입니다. 한때 중국 경제 굴기의 상징으로 칭송받던 1대1로는 이제 인신매매, 부패, 디지털 착취로 뒤엉인 네트워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닿는 곳마다 불안정이 뒤따릅니다. 미얀마의 사기 도시에서 캄보디아의 무법지대에 이르기까지 패턴은 명백합니다. 중국 자본은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들어와 혼란과 공포를 남깁니다. 베이징의 글로벌 야망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수출한 부패는 주재국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타오른 불길은 중공의 글로벌 범죄 기구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한 역풍의 첫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배신. 중공이 쏟아부은 200억 달러 뇌물과 투자. 휴지 조각으로 전락. 미국의 한 수에 베이징의 동맹이 뒤집혔다. 11월 6일 미국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수십 년간의 무기 금수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는 훈센 일가 통치할 푸놈펜이 중국과 밀착해온 지난 38년의 외교 노선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수년 동안 캄보디아는 베이징으로부터 약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을 차관으로 받아 시아누크빌 항구 푸펜 신공항 그리고 논란이 된 림 해군 기지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아시안 내에서 베이징의 이익을 비호하며 남중 국해 관련 성명을 막았고 시아누크빌 일부가 중국 네트워크와 연계된 범죄허로 변질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캄보디아는 놀라운 외교적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푸놈펜은 국제 무대에서 베이징에 대한 자동적인 지지를 중단했습니다. 25년 앱스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중국의 영토 주장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내에서 베이징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던 캄보디아는 이제 균형 잡힌 행위자로 변모했고 동시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신호는
훈만의 총리의 워싱턴, 도쿄, 캔버라 방문이었습니다. 이는 베이징 중심의 외교를 펼쳤던 그에 붙인 통치 시절에는 거의 없었던 행보입니다. 군사 구조 조정도 빠르게 뒤따라 한때 중국의 훈련과 장비에 크게 의존했던 캄보디아군은 이제 미국 무기를 이용하고 웨스트포인트 미우군 사관학교구와 미공군 사관학교에서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상설 미군 자문단이 푸엄펜에 도착했고 알레 센티넬 훈련이 2026년 재개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나토 표준 훈련으로 전환하고 영어 지휘 체계를 도입할 것이며 곧 미국산 통신 시스템, 드론 순찰 장갑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캄보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피펜은 중국보다 미국 시장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133억 달러를 수입했지만 미국으로는 69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GDP의 거의 20%에 달합니다. 미국 수출용 의료, 신발, 가방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의 60% 이상이 중국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이 캄보디아를 우회의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겨냥해 캄보디아산 14개 품목의 49%의 관세를 부과하자 푸엄펜은 베이징과의 경제관계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적 전환은 7월 태국과의 국경 분쟁 중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중국 중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워싱턴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전화통화로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이후 훈마은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여론도 급변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청년층의 중국 호감도는 2022년 68%에서 42%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분노는 전국적으로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코콩에서는 38억 달러, 약조 3억 원 규모에 달아 사코 개발 사업에 대한 분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주민이 쫓겨나고 숲이 파괴되었으며 보툼 사코 국립공원 안에는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긴 활주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상실, 어장 파괴, 열악한 이주 조건을 이유로 거듭 항의했습니다. 한 60대 어미은 우리는 바다를 잃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시아노크빌은 범죄 소굴로 변했습니다. 2020년 도박 금지령 이후 수백 개 중국 운영 카지노는 사기와 인신 매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건설된 중국 댐들도 광범위한 생태의 파괴를 일으켜 어획량을 70% 감소시키고 수만 명의 원주민을 내쫓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코가 프레아 비에아르 주민들은 수질 오염, 농지 염류와 생계 파괴에 항의하며 빈번하게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차본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캄보디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겼습니다. 경제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사석에서 공항과 고속도로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프로젝트의 높은 실패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5년 훈만의 정부는 신규 중국 차관 도입을 중단하고 대신 일본, 미국 세계은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캄보디아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빚은 노예 계약이다라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여겨졌던 림 해군 기지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비밀리에 30년 임차권을 확보하고 인민의 반군 해군 대형 함정을 위해 항만 일부를 준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캄보디아 국방부는 미군 남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반전을 수년간 베이징에 의존했던 캄보디아가 주권을 회복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파트너들은 이제 푸놈펜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2026년까지 독립적인 반부패, 조사 허용, 옹원 야당을 위한 정치적 공간 재개방, 모든 사기센터 해체를 촉구받고 있습니다. 훈만은 2026년을 캄보디아의 반부패 해외로 선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시사함에 따라 시장 접근성, 안보 파트너십, 개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외교적 재편은 중국의 동남아 전략 지도에 구멍을 냈고 베이징이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1대1로를 약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궤적은 캄보디아가 개혁을 끝까지 이행하느냐, 그리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바람 속에서 베이징이 어떻게 접근 방식을 수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얀마 KK 단지 공습으로 초토화 미국 범죄 왕체조의 비트코인 150억 달러 압수 중공 배후에 사기 제공 만천에 드러나다 10월 말 미얀마군은 드론과 폭발물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역내 최대 사이버 범죄허로 악명 높은 KK 단지를 초토화했습니다. 약 1,400명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도주했는데 대부분 중국인과 인도인이었습니다. 미얀마군은 이번 작전이 통신 사기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다른 10여의 사기 단지가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라고 증언합니다. KK 단지를 탈출한 이들은 인터넷 연결이 살아있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의 모해의 강을 따라 수십 개의 사기 구역이 여전히 사이버 범죄와 인신매매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초 왕신이 가짜 일자리에 속아 태국으로 유인된 뒤 미얀마로 인신매매되었다가 구조된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 학생이 고문당하고 살해된 사건 이후 동남아기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은 합동 사기 방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3세명을 추방하고 한국인 51명과 중국인 27군명을 포함한 여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조국적 사기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0월 14일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프린스 홀딩스 그룹과 그 회장 체즈가 부동산 및 투자 사업으로 위장한 거대 국제 사기 제국을 운영한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체즈는 전신 사기, 자금 세탁, 강제 노동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 본부는 약 150억 달러 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3만 개를 압수했고 영국 정부는 체즈 소유의 런던 부동산 19채를 동결했습니다. 제재능계 계열사와 개인 16군명의 자산도 겨냥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운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안 정작 이 사기의 최대 피해국인 중국은 유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왜 자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많은 이들이 고위 관리들이 사기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푸진성 출신으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체즈는 중공 고위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진핑 주석의 친척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의 숨겨진 자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무부에 따르면 체즈는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부, 통일전선공작부의 보호를 받으며 사실상 중국의 불법 해외 작전을 위한 검은 장갑 역할을 해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옥야 자기를 받고 훈센전 총리의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던 체저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전 세계적인 사기 행각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자산은 캄보디아, 싱가포르, 홍콩, 영국, 태국에 걸쳐 있으며 총 가치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린스 그룹은 30개국에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둔 캄보디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계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이 그룹의 단지 안에 수만 개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종하는 수천 대의 전화기가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 유럽, 미국의 피해자들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들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평생 모은 돈을 털어가는 사기성 투자 계획으로 유인했습니다. FBI는 이후 브루클린에 있는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조직을 해체했는데 최소 이부비 59명의 미국인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피해야액은 1,800만 달러,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 당국은 2024년까지 미국인들이 동남아 사기 네트워크의 100억 달러, 약 1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프린스 그룹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기소장에 따르면 이 그룹의 운영은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한 프린스 그룹 임원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괜찮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내부 기록에는 외국 관리들에게 선물한 호화 요트와 시계를 포함해 수억 달러 규모의 뇌물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관측 통들은 태국 미얀마 국경의 공습과 제재가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계속 보호하는 한전 세계적인 불안정과 대규모 사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의 그림자 영향력을 해체해야만 전 세계적인 통신사기라는 역병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공이 행동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역할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국가와 범죄의 이익이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적나하게 보여줍니다. 미얀마 사기 구역을 둘러싼 싸움은 훨씬 더 거대한 심판의 서막일지 모릅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탱하는 부패, 간첩 행위, 조직 범죄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마침내 드러날 수도 있는 심판 말입니다. 중국의 불치병이 된 짝퉁. 돈을 위해서라면 도덕성 맞아버린 상인들의 참담한 실태. 최근 한 블로그가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기둥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폭로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건설 현장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속동자는 작은 철사거리를 대충 몇 번 감고는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보강도 안전에 대한 우려도 훗날 그 건물에 살게 될 수명의 입주민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블로거는 묻습니다. 건물이 튼튼할지 생각조차 안 하고 이런 날림 공사를 하다니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까?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충 꼬아 놓은 철사가 지탱하는 기초 위로 거대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는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상의 사기와 위조품들이 중국 전역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약 30위안 약 5,700원짜리 저가 소화기를 사서 테스트했습니다. 지침대로 흔들고 핀을 뽑아 불을 향해 쏘았지만 소화기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내용물만 다 쏟아냈습니다. 쓸모없는 가짜였습니다. 정품 소화기로 교체하고 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가짜 상품은 건축 시장에도 만연합니다. 수많은 집주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보고합니다. 한 남성은 원래 3촌 위안하던 침실문을 흥정에 5위안에 주문했습니다. 도착한 문은 골판지로 만들어져 가볍고 속이 텅 비어 있었으며 쉽게 부서졌습니다. 문을 만든 업자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익을 위해 정직과 장인 정신을 희생하는 시공업자들의 직업 윤리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복권 판매상이 또 다른 사기 수법을 폭로했습니다. 극은 복권을 수거해 터칠한 뒤 새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이런 제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장까지 생겼습니다. 일부 판매상은 당첨 복권을 숨겨두고 꽝인 복권만 팝니다. 손님이 소액 당첨되면 판매상이 숨겨둔 당첨 복권을 긁어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큰 당첨이 나오면 숨겨둔 복권을 다시 유통합니다. 이 조작된 시스템에서 손님은 항상 잃고 판매상은 항상 답니다. 전통 중위 학심도 위조품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천마, 맹문동, 인삼, 페모 같은 비싼 약재는 값싼 대용품을 염색하고 말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상인들은 무게를 늘리기 위해 흙을 섞거나 심지어 썩은 소나 양뼈를 용고릴라며 팝니다. 일반 구매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산물 시장도 속임수의 온상입니다. 오징어 무게를 늘리려고 뱃속에 작은 물고기를 채워놓고 갈치 배를 갈라 다른 해산물로 채워 더 크고 신선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약간의 칼질과 눈속임으로 상하거나 비쩍 마른 생선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둔갑니다. 속임수는 육류 제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긁으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소고기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합성 껍질로 싼 닭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위 합성 고기라 불리는 많은 제품은 겉보기엔 윤기나고 먹음직스럽지만 실상은 압축된 화학 반죽 덩어리입니다. 이미 감시를 받고 있는 식품 안전은 매일의 도박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무게를 늘리거나 신선해 보이게 하려고 독성 염료, 방부제, 충전재를 거리낌 없이 넣습니다. 자동차 산업조차 꼼수로 병들었습니다. 전기차를 산 지 2년도 안 된 한 남성은 겉면 페인트는 멀쩡한데 시가 녹슬고 벗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출금은 한참 남았는데 차의 뼈대는 이미 부식되고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터치스크린, 대시보드, 고급 마감을 자랑했지만 정작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는 조용히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사기 행각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뿌리 깊은 도덕적 타락의 신호입니다. 부가 그 무엇보다 숭배되는 환경에서 속임수는 더 이상 사회적 수치가 아닙니다. 고객을 속이는 건 영리한 것이고 위조품을 만드는 건 사업 기회이며 허점을 이용하는 건 기업과 정신으로 여겨집니다. 비극은 이런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술한 철사로 묶인 건물, 독성 화학 물질로 버무린 음식,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녹슬러가는 자동차. 이것들은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가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가치가 텅 비어버린 현실을 반영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위조품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질입니다. 정직이 침식되고 명예가 희미해지며 양심이 눈앞의 이익과 맞바꿔지는 현실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중국 포커스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평온한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지인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